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아 최고 해군력 간의 긴장과 경쟁 속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중국의 무장 도발 행위가 한계를 넘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실제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서해에 해군 함정을 파견했는데, 이는 단순한 일반 훈련이 아닌 한국에 대한 압박을 목적으로 한 군사적 훈련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훈련과 대만 및 미국에 대항하는 힘을 과시하는 것은 중국이 자신의 권력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무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격렬한 권력 경쟁 속에서 국가 이익을 위한 균형을 맞추려는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한국 해군의 강력한 방어 능력은 함대의 현대화와 업그레이드에 대한 강력한 투자, 특히 선진 이지스 구축함 배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 함선들은 고급 방공 및 요격 미사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핵 및 비핵 잠수함을 통한 수중 전투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 침해 의도에 대해 강력한 무력으로 응답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힘에 직면하여 수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군은 한국의 방어 능력과 공격력 앞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철의 방패는 높은 기술 능력과 견고한 국방 전략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도전에 맞서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려는 결단력을 대표합니다.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중국 해군과 한국 해군이 자신들의 군사력과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는 것은 잠재적 대결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양측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국 해군의 철의 방패와 중국의 군사력 사이의 상호작용은 지역 방위 및 안보 전략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입니다. 이 배는 아직 운용되기 전부터 국제 군사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현재 배치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강력한 기술 사양을 갖춘 이 배는 동아시아 지역의 권력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완성과 성공적인 배치는 아시아에서의 해상 우위를 재정립할 수 있으며 중국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정조대왕함의 출현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일 것입니다. 중국 언론의 분석은 특히 이 배의 군사력 탐지 및 대응 능력, 특히 중국의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방송에서 한 전문가는 정조대왕함이 중국의 항공모함 부대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여겨지며, 심지어 아시아에서 중국 항공모함 부대에 대한 최고의 포식자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 특별히 주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효과와 권위는 높게 평가되지만 중국의 반응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해군의 정조대왕 구축함의 압도적인 힘은 바다에서의 유연하고 강력한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수직 발사 시스템 VLS를 갖춘 정조대왕함은 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대잠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하늘, 물속, 해상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며 모든 방향에서의 공격 및 방어 능력을 갖춘 풍부한 화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호에 탑재된 현대적인 이지스 시스템은 현재 가장 진보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하나로, 멀리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통합은 배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 해군 내외의 다른 군대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합니다. 잠수함 방어, 함대 방어, 대공 방어의 세 가지 주요 전투 영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호는 진정한 다목적 전투함으로서 모든 유형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강력한 화력은 해상에서의 어떤 적에게도 큰 도전을 제시합니다. 함의 하이브리드 엔진은 높은 운용 성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스텔스 능력을 강화하고 소음을 최소화하여 전투 또는 정찰 임무 수행 시 조용하고 탐지되기 어렵게 합니다. 이와 함께 스텔스 디자인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 정조대왕호를 발견하기 어려운 강력하고 정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무서운 상대로 만듭니다. 1906년 영국은 당시 18영톤 이상의 배수량을 가진 HMS 드레드노트를 발표하였고, 이는 전남의 비포 드레드노트와 애프터 드레드노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등장은 전함 설계와 건조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표시했으며 세계 해군 강국들 사이의 크기와 화력 경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넓은 작전 반경, 대량의 무기 운반 능력, 그리고 강화된 장갑으로 인해
드레드노트는 전함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했으며 이전의 모든 설계를 구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관점에서 현대 구축함의 크기를 확장하는 것은 전함의 크기와 화력을 높임으로써 해군력을 강화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전함이 직면한 다양한 임무의 다양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및 해양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구축함들, 예를 들어 정조대왕 같은 함선은 미사일 방어 대잠전, 공중 공격 및 지원 임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선의 크기 확장은 고급 기술, 레이더 및 센서 시스템부터 무기 및 방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견고한 플랫폼에 대한 요구를 반영합니다. 대형 함선은 다양한 무기를 대량으로 운반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전자 시스템과 생활 지원 시스템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현대 전장에서의 생존 능력과 작전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현대 한국의 구축함, 예를 들어 정조대왕함의 강력한 대공 능력은 스탠다드 미사일 6SM-6을 장착함으로써 더욱 강화됩니다. SM-6 미사일은 장거리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고정된 목표물인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어 함선과 함대에 넓은 방어 공간을 제공합니다. 첨단 이지스 시스템과 SM-6 미사일의 결합은 견고한 대공 방어막을 형성하여 한국 해군이 공중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의 대공 능력 외에도 정조대왕함은 레이저 무기와 같은 미래 무기 및 차세대 무기를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각적인 목표 파괴 능력과 낮은 운영 비용을 자랑하는 레이저 무기는 대공 방어, 순항 미사일 방어, 무인 항공기 대응 상황에서 큰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지향성 에너지를 사용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초속 300km의 속도로 이들은 마하 8의 초음속 미사일도 쉽게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고에너지를 수집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5.56 소총탄보다 작은 지역에 있는 목표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이저 광선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한 발을 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0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 바로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한국의 살인 무기 장비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통해 국내 미사일 개발 능력이 우수함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한미 간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후 한국은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진정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안창 5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 해상을 가로질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 8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지대지 미사일 천룡, 항공모함을 겨냥한 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등 새로운 세대의 미사일을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절대 비밀 속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시험 발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공개되지 않은 발사대를 갖춘 하이코어가 KVLS-1을 장착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핵심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얼마 전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 선수를 가로질러 150m 앞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 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아이아이아이가 미군 이지스 정훈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의 좌연을 추월해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심노트로 속력을 낮추자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의 우연에서 좌연으로 선수를 두 번째로 가로지른 뒤 미 구축함의 좌연 선수 쪽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중국 군함이 1500야드까지 접근했으며 이것은 곧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 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구축함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공군은 몰라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배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건조하고 있는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함수는 현재 약 340척에 달합니다.
반면 미 해군 전함수는 300척에 못 미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이 전함을 350대로 늘리는 것은 204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그야말로 전함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2014년 건조를 시작해 최근 세냥함까지 8척이 추역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적할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 배치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중국 55형 구축함보다 5년 이른 2009년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고작 2척이 배치됐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함 3척을 건조할 동안 미국은 1척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11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알레이버크 ARLEIGH 버크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에 맞설 상대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카드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분석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력 공백을 메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탁월한 성능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고 막강한 항모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미국 해군의 전력 보강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력의 수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미국 밖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을 지목했습니다. 세종대왕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추역한 뒤 율곡이 2함, 서해류 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전투 체계입니다. 실제 배수량 1만 2천티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척인 한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함정 건조수 격차를 좁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걸림돌은 미국의 법입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미연구소 USSC 연구위원 블레이크 허징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시간에 예산안에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이미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할 동안 한국의 조선소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해군력에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앞마당인 인도양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해상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와 파키스탄의 그와다르 및 기타 작은 섬 국가의 해군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 선박이 항구로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개방된 인도양의 영구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중 한 척을 인도양에 주둔시킬 것으로 이러한 도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항공모함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해 더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에 대한 욕심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즉 9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약 58조 원을 들여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 등을 직접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하나오션이 18조 규모의 미군함 정비시장에 진출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 군함의 유지보수 MRO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에만 한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인데 그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하나오션이 오른 겁니다.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수리와 정비 전 주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일은 규모는 크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함 유지보수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과거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보조함 등을 수리한 적이 있지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을 수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조선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지보수에 들어간 군함 공백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가 시급해진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조선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 함정정비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남중국해 핵심 요충지에 있던 미 해군기지가 한국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군함 10여 척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됐으며 향후에는 잠수함까지 배치돼 중국이 크게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까지 긴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에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부품 보관 창고와 정비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GNX1 하나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O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 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 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 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진은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투기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 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 기지의 노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함대의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 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 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 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 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 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 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 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값 나가는 자원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 전쟁 중에는 연인원 7,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빅에는 미 태평양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 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 선박 MRO 지원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전 투체계 CMS-모 이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 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의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의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함만 봐도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세리잘급 구입과 2차 초계함 및 원해 경비함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의 알파 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하나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에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 3 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팽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일 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끝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동급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이 1,500톤과 대구급이 1,800톤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동급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내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동급이 필리핀으로 무상 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가길 바랍니다. 한국과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국가 아르헨티나. 과거 한국의 FA-50 수입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도입에 실패했던 이 국가에서 다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산 전투기 수입을 논의하던 도중 최악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산 전투기를 도저히 쓸 수 없다는 판단과
최근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한국 FA50의 성과를 보고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사업 제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밀려오는 수출 제한에 행복에 빠진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의 제한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아르헨과 전투기 수입 논의를 진행하던 중국은 아르헨의 뒤통수에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방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K방산. 폴란드와의 20조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의 성공 이후로 한국 방산을 향한 각국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담당자는 한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약속을 쳐내는 것으로도 하루가 다 간다고 할 정도라 하죠. 미국 CNN도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감지했고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CNN은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리 돔 코번 연구원이 군사매체 워운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을 분석했는데요. 기고문을 통해 두 연구원들은 K방산이라 칭하는 한국의 수출 규모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가 매력적인 것은 미국산보다도 저렴하면서 위력이 강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해준 무기 사양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으나 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조건을 채우더라도 이를 구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미국 무기를 수령할 수 있죠. 반면 한국 무기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기술을 고루 전수받아 기술에 있어 유연하고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출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열심히 투자한 결과가 비로소 지금 성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CNN도 주목할 정도로 한국 방산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부신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산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곳에서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은밀한 제안을 한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다시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 전투기 사업을 엎은 국가이기에 사실 이번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과거 아르헨티나는 낙후된 자국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각국 전투기 생산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계획서를 뿌린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도 방산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 수출에 열을 올리며 공을 들여가며 FA50 수출을 위해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는 아르헨티나의 수요를 한국은 집중 공략했고 마찬가지로 가성비 제품인 한국 FA50을 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성능에 흡족해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지정하기도 했죠. 한국함공우주산업 KAI의 FA50 경공격기가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신형 전투기의 주력 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매체 제인스 제인즈의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한국은 그 당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 수출에 진척이 없었기에 차기 전투기 사업에 낙점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 비와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낙점 소식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르헨티나 공군은 FA50 도입 소식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확정적으로 한국 FA50이 차기 전투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 주인공이었죠. FA50의 주요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FA50이 아르헨티나의 기종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영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포들랜드 전쟁으로 악연이 있습니다. 포들랜드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 때문에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악감정을 FA50 사업에 개입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어깃장으로 아르헨티나는 FA50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 기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아르헨티나는 중국 전투기 JF-17을 아르헨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고려.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그러나 이 논의를 뒤엎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원래 찜했던 FA50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중국과 제대로 논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 대표단이 JF-17 전투기 평가를 위해 중국 국영항공기술 수출입 회사 CATIC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JF-17 썬더 실습과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죠.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중국은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물류 지원 패키지와 최적의 자금 조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죠. JF-17은 중국의 수출 전용 로우급 4세대 전투기로 5억 달러의 개발비를 중국과 파키스탄이 반반씩 부담해 합작 개발한 제품으로 그렇기에 JF-JOINT 파이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당 1,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수준으로 F-16 전투기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우 싼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연습기인 T-50보다 더 저렴하죠.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저가에 속합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중국제 전투기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현금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부통령 부패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대규모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제압하는 경찰들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죠. 특히 아르헨티나 연방검찰이 부통령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 지지자들에 대해 고운 눈초리를 보내진 않았죠. 하지만 극렬 지지자들을 둘러싼 아르헨티나 정치 상황까지 더하며 전투기 도입 사업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는 최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전투기와 관련된 논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JF-17의 성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전투기 구입에 있어 더 나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최근 들려온 폴란드 FA-50 수출 소식 또한 아르헨티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투기 성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그렇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시 한국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방향을 선회했어도 아르헨티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앙금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KAI의 관계자가 판버러 에어쇼를 방문했을 때 FA-50 부품과 관련 부품 대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영국제 부품을 대신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타국 수출을 가능하게 교섭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FA-50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영국 부품 문제가 향후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 이를 매듭짓고자 이번 판버러 에어쇼 출장 기간 동안 KAI 관계자와 영국군 관계자와의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다고 하죠. 영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마당에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러한 교체 사항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하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품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 수출에는 형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수출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한국 양국의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국 무기 수입이 더 간절한 가운데 이번 한국과 영국의 부품 문제 해결로 인해 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JF-17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큰 공을 들인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중국이 미소 지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게다가 JF-17 수출을 성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중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방산 협력 물품들은 상당한 수준.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까지 중국이 군 장비 현대화를 약속하며 VN1 수륙 양용 장갑차, 소형 경비정에 이어 원자력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 철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RN 정부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둘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RN 정부는 자국 보안과 성능 좋은 무기 도입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서광이 비춰오는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을 다시 선택한 아르헨티나의 결정을 지지하며 한국 방산이 남미 지역 전역에도 놀라운 수출 결과를 거두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